제품 개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의 변화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한 장의 그림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코렌이라는 분이 저술한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에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어떤 제품 개발, 생산의 큰 변화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X축, 즉 수평축을 한번 보면 수평축에는 프로덕트 버라이어티라는 게 써 있습니다. 즉 얼마나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냐 하는 것으로 그 X축, 수평축을 이제 측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Y축, 수직축은 프로덕트 볼륨 퍼 베리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품의 종류별로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X축으로 보면 제품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양복점이다. 수공으로 하나씩 맞춤 생산하는 양복점의 경우에는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X축으로 저쪽 큰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자동차 공장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품의 종류는 많지는 않죠, 사실은. 제품의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그 제품 종류당 생산하는 수량이 뭐 수십만 대씩 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종류당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동차 공장의 경우에는 제품의 종류는 적고 그러니까 X축으로 적은 값을 갖고 있고 그 대신 Y축으로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의 종류의 수, 그 다음에 종류당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어내냐,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 생산 체계를 이렇게 종류별로 쭉 나눠보는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동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살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의 평면 안을 자세히 보시면 저쪽 그 X축의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그림의 그 평면, 좌표 평면에 우측 아래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50년대부터 시작이 쭉 돼서 산업화된 이후에 1850년대부터 쭉 시작이 돼서 쭉 방향이 있죠.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서 좌측 위쪽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1955년도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1990년도, 2000년대에 가서 다시 그래프의 우측의 아랫단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방향성 있는 어떤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를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 화살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 개발의 역사를 이렇게 분류하고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아랫단 1850년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850년대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저자가 이제 미국의 산업 어떤 그 공업화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1850년도에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현대적인 근대적인 공장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엘리 휘튼이라는 사람이 그 호환 가능한 부품이라는 개념을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공장에서 혼자 부품부터 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러니까 호환성이 있는 부품이니까요. 호환성 있는 부품을 사다가 그걸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근대적인 공장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일관 생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라인 같은 걸 만들고 같은 걸 많이 부품이나 일을 동시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자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가를 계속 그 하나의 종류당 생산하는 양이 많아지면 효율적이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게 계속 이제 증가되는데 그거의 정점이 이제 그거의 어떤 시작점이 1913년입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그 1913년 전까지는 크라프트 프로덕션, 그러니까 수공업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19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포드가 그 포드 자동차에서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라인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 자동차 한 대가 흘러가면서 거기에 계속 그 반복된 일들의 결과들이 붙어서 나중에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지는 어떤 일관 생산 라인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를 1913년인데 그때를 이제 이 사람이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때부터 어떤 것이 시작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단순한 제품을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막 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 경제 규모의 효과를 가지고 생산을 한 것이 바로 매스 프로덕션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1913년 이후부터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스 프로덕션은 어떻습니까? 생산 종류, 제품의 종류는 적어지고 그거의 생산량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면은 X축의 값은 적어지고 Y축의 값은 커지고, 즉 그래프의 좌측 상단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매스 프로덕션의 가장 정점을 1955년으로 잡았어요. 왜 1955년으로 잡았냐면 미국에서 1955년에 약 700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다고 합니다. 승용차가.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이 95% 이상이 그 빅3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만들었고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단지 모델이 몇 개였냐면 6개 모델이었대요. 그 6개 모델을 700만 대를 만든 거죠. 즉 뭐 예를 들어 소나타 모델, 뭐 아반떼 모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합쳐서 700만 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소품종 몇 개의 종류의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거죠. 당연히 굉장히 경제적으로 싸진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955년이 매스 프로덕션의 정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주 적은 수의 종류의 제품을 아주 많이 만들었다. 각각의 종류별로 아주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의 정점이었는데요. 그 이후는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 그래프에 보듯이.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매스 프로덕션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대량 맞춤 생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다시피 제품 구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모듈을 대량 생산해서 경제성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고객들한테 다양한 제품 구성을 주는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옆에 사람하고 같은 제품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생산의 경쟁력도 많아지고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그 생산 기술도 점점 평준화되니까 이제 생산자 위주의 시장에서 매스 프로덕션의 대량 생산의 생산자 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자들은 소비자들한테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각각 소비자한테 그 입맛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주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것도 소비자가 이제 사지를 않죠. 그러면 그거에 절충한 것에서 모듈들을 대량 생산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고객을 맞춰주겠다. 그게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고요. 대량 맞춤 생산. 현재 우리가 이제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대량 맞춤 생산했었고 우리가 제품 개발 실습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제품 구성이라는 걸 중요시한 게 바로 우리가 현재 이 대량 맞춤 생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00년대 이후는 뭐냐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걸 예측하는데요. 그 이름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저자는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리저널라이제이션하고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1850년대 대량 어떤 대량 우리가 공업화된 어떤 근대화된 생산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의 변화를 우리가 두 가지 지표, 제품의 종류의 다양성, 그 다음에 제품 각 종류당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수공 생산,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맞춤 생산, 그리고 미래의 어떤 다양화된 생산 이 단계들을 쭉 잘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좀 더 이제 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 정보들이 들어 있는데요. 거기 가운데 그 그래프의 가운데쯤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풀 푸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방식이냐 푸시 방식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풀 방식은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산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생산 방식이 풀 방식입니다. 푸시 방식은 뭐냐면 많이 생산해 놓고 그것을 고객들이 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대량 생산에서는 푸시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옛날 크라프트 프로덕션 수공 방식에서는 이제 풀 방식이 될 것 같고 맞춤 생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는 이게 이제 혼재된 게 되겠죠. 푸시도 될 수 있고 풀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품의 어떤 구조를, 제품의 어떤 구조인데 그 구조는 매스 프로덕션은 딱 고정돼 있죠. 그래서 그대로 막 생산해내는 거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가면은 모듈화되어 있죠. 그래서 모듈을 잘 만들어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듈화된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이제 우측에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옵티멀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각각의 이렇게 서로 다른 생산 체계가 있는데 그런 생산 체계에 가장 적합한 생산 방법, 시스템은 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dedicated manufacturing line이라는 것은 아주 고정돼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제품만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라인이라는 거죠. 당연히 매스 프로덕션에 좋은 거고요.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가용성이 있어서 변화할 수가 있어서 가변성이 있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징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도 자동차 공장에 가면 생산 라인이 있죠. 하지만 이 생산 라인은 옛날에 포드 자동차에서 썼던 생산 라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홀류 생산이라는 걸 해요. 대량 맞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라인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차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각 차마다 달라요. A차가 왔다가 B 모델이 왔다가 C 모델이 왔다가 이렇게 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산 라인에서 로봇이라든가 그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기계들이 그 파라미터를 딱딱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게 되니 그래서 이거는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생산 라인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General Purpose Machine Tools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래프트 프로덕션, 즉 이제 수공으로 생산하다 보면 부품에서부터 처음부터 쭉 만들어 나가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너럴한 도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지원하는 생산 어떤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미래의 생산 체계라고 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필요한 거는 리컴퓨터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미래를 예측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또 다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전체 그 근대화된 이후의 생산 체계를 쭉 알아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미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화하고 개인화. 리저널라이제이션하고 퍼스널라이즈 프로덕션. 그래서 지역화는 사실은 대량 맞춤 생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좀 더 그 변화를 더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지역에 맞춰서 아까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를 커버하는데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옵션을 준다. 서로 다른 제품 구성을 제공할 수 있다. 쭉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도 확장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개인화 생산입니다.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진짜 개인화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대량 맞춤 생산이라는 것은 그 진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듈을 만들어서 그걸 조합해서 줄 뿐이죠. 그러니까 제약이 있죠. 그래서 개인 맞춤 생산이라는 것은 진짜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은 각각의 요구에 맞춰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고객들이 그걸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런 개인화,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도 비용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든 거죠. 그런 노력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지능형 로봇 등을 이용해서 개인의 요구에 맞춰서 각각의 제품을 만들어 주지만 비용이 이렇게 높지 않은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그러한 것들이 개인화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물론 지역화도 좋지만 그런 개인화 생산이 어떤 게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측면은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발전이 역시 제품 자체 또는 제품 개발, 제품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컴퓨터가 들어와 있고요.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제품들이 달라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미래 제품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